네, 안녕하세요.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EV 산업 전환에 따른 에너지 플랫폼의 변화와 스마트 시티. 이게 이제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은 EV로 산업이 전환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관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빌리티, 두 번째는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모빌리티. 사실 지금 테슬라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많은 인기를 이제 끌고 있죠. 그리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이제 전기로 전동화로 가겠다. 그런데 뭐 국내 현대자동차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또 수소도 한다. 그럼 내연기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다 바뀔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친환경차에 해당되는 전기 쪽은 한 30% 정도, 그리고 이제 수소 기반의 이제 자동차들도 한 30%, 그리고 내연기관과 혼합되어 있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등등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들이 한 30% 이상 갈 것이다. 사실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 쪽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배치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은 뭐 산술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어쨌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기로 가는 총 주행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들, 즉 이건 대수와 차의 주행 거리를 다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 모빌리티들이 돌아다닐 때, 그럼 이제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를 봤을 때 전기와 수소와 그리고 이제 기름은 한 333 정도 비율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제가 보는 관점은 전동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도 있지만은 타시던 분들 아니면 경험해 보신 분들 숫자가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되어 있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시장들은 좀 더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동화 차량 중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성만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 고급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가속이나 이 드라이빌리티에 관련된 펀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전기차 보급은 특수화된 형태 시장까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동화, 특히 전기차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거의 무시하거나 빼버리는데요. 실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이 전기차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 PHEV를 많이 사용하는 이슈는 충전이 불편함을 이제 한꺼번에 경험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이제 이 전기차는 아무래도 차 크기가 작다 보니 이제 배터리 에너지 밀도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당분간 이제 편하다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럼 이제 이걸 왜 전기차의 영역까지 비슷하게 이제 이걸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 같은 경우 미국도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비슷하게 주는 주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승용차로 사용하는 차는 하루의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열심히 충전을 해도 충분히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40km 정도, 왕복 80km 정도 같으면은 집에서 충전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거의 기름을 쓰지 않고 이제 주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가장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수소 자동차. 뭐 국내에서는 이제 모 업체를 뭐 도와주기 위해서 수소를 정책적으로 미는 게 아니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소는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단점이 있냐? 일단 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즉 배터리 가지고는 전기를 더 담을 수 없는 곳에 수소를 담아놓고 이 수소를 변환시켜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모터가 달린 차를 주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루에 조금씩 타고 세워놓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차는 전기차로 가는 게 더 경제적일 거고요. 왜?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세워놓는 시간 동안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큰 짐을 실어야 돼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하루에 세워놓는 시간이 아주 짧은, 예를 들어서 뭐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기보다가는 수소를 가는 게 이제 운행 계획을 훨씬 더 잘 이제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이제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지역은 한 새벽 1시까지 돌고 새벽 4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이제 어떻게 충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수소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큰 것만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은 작은 거의 시장들도 되게 큽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륜차가 사실은 배달용으로밖에 안 쓰이고 그 교통을 위한 이제 운송 수단의 개념은 조금 작습니다만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 교통 수단이 이제 전기 이륜차나 이륜차를 개조한 뭐 트라이스클이나 툭툭이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동화로 변환이 되었을 때 자동차보다가 훨씬 더 대수면에서,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기 이륜차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도심화가 되면서 복잡해질수록 전기 이륜차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전기 이륜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서 볼 일이 있을 때는 이 전기 이륜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게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절약을 합니다. 주차하는 시간만 빼더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모빌리티 쪽의 전환은 훨씬 더 많이 빨라질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전기 이륜차, 여기 지금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비즈니스들을 이제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표준화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만의 대표적인 이제 고고로 같은 경우에 지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륜차를 한 브랜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비슷한 사업 모델들은 이제 혼다나 뭐 나머지 회사들도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교체를 해야 되는 시장이면은 저기에 들어가는 운영 유지비를 누가 낼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더 싸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오토바이 가지고 콘센트 꽂아서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비용 면에서 이제 절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선택권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요즘 이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킥보드, 그리고 이제 전기 자전거. 사실은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둘이 비슷한데 아주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우리가 한 100년 넘게 훨씬 더 넘었죠.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리고 면허증이 없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타고 다녔습니다. 세발 자전거부터 두발 자전거까지. 그러다 보니 규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규제가 있지만 뭐 인도에 좀 타고 다닌다거나 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아무런 이제 거부감이 없었죠. 근데 이 자전거가 지금 전동화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영역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따릉이가 전기 자전거로 바뀐다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통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시내 구간의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킥보드는 전동화 되기 전에는 애들이 재미로 타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모터가 붙어서 더 간편하게 탈 수 있게 들어오면서 문제점은 새로운 게 들어오다 보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쟁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편하고, 그리고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는 이제 운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킥보드가 좀 더 간단합니다. 이동도 쉽고. 그래서 오퍼레이팅 하는 쪽의 코스트 측면에서 전동 킥보드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여기에 IT 기술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 라임이라든지 버드라든지 뭐 빔 같은 이제 외국계 회사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 브랜드들도 뭐 싱싱부터 시작해서 킥고잉. 사실 제가 킥보드는 모든 킥보드를 다 타봅니다. 타보고 이제 요금 체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도심형 모빌리티의 대안으로 지금 킥보드 부분은 이제 단거리 부분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전기 자전거는 약간 중장거리 부분에서 이제 많은 영역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작은 모빌리티들은 뭐가 문제냐?
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가던 이 라스트 마일, 마지막에 이제 걷던 거를 전부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별로 걸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부터 예전 같으면 지하철역에서까지 걸어가고 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뭐 갈아타고 버스 정류장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 라스트 마일에 해당되는 킥보드 가지고 그냥 대체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갈아타는 게 귀찮으니까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위치까지 킥보드를 타고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예전 같으면 이제 택시를 타야 됐는데 택시가 없으니까는 이 킥보드를 타고 움직여 버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교통의 프로세스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거지만은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걷거나 심지어는 급할 때 뛰어야 되는데 이걸 뛰지 않아도 되고 한 뭐 1, 2천 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는 거는 이제 상당한 매력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불 가치 대비 만족도 효과가 높은 형태의 사업 모델이라서 이건 좀 더 많이 확장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날아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eVTOL, 정확하게 말하면 Electrica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입니다.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전기 드론인데 사람이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날아다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헬리콥터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많이 이걸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드론이 이제 왜 먹히느냐? 똑같은 이유입니다. 앞에 킥보드 말씀드렸듯이 도심 구간에 복잡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행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조종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관련 법규들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무겁고 크기 때문에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그래서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이걸 이용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eVTOL이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유인 드론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짧습니다. 하지만 도심에 가장 막히는 구간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2시간 갈 것 같으면 헬기 타고 가지만은 가까운 10분 거리 같으면은 헬기보다 eVTOL이 훨씬 더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성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기술들 중에 특히 이제 그 조종 항법에 대한 기술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자동차에 쓰는 기술들이 드론에는 지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비행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 착륙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토파일럿 형태의 이건 정말 진정한 오토파일럿이죠. 자동 항법 부분에서 이제 많이 개선을 시켜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비행 조종사 자격증도 기존에 있던 이제 항공기와는 다른 형태 플러스 심지어는 이제 완전히 무인화시킨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다 보니 자동차 쪽을 관련해서 진행하던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이제 뭐 뭔가 제품에 대한 배송이나 운송 같은 거를 전문화하는 회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운수업을 하던 회사들까지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내년 정도 돼서 뭐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를 한 20분 만에 오겠다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배달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배달이 왜 나오냐?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배달이 되게 많이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 배달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는 거 대비 집에서 그냥 시켜 먹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커지고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가장 이제 병목점이 되는 부분들이 누가 이걸 배달을 해줄 것이냐. 결국 이건 사람이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기술로 대체시킬 수 있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마 배달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시장에는 이제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한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가는 것보다는 이제 실내 내지는 건물 내 내지는 이제 식당 안에서처럼 제한된 공간이나 이제 제한된 이제 반경 내에서 움직이는 걸 먼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랬을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자동차로 배달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전기 이륜차로 배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제 대체 효과가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이 부분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사람 구해서 딜리버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로봇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이 로봇 역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더 생뚱맞게 보일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이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왜 그러냐? 자,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오래전 자율주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자동차입니다. 저 차의 특징은 뭐냐면요. 차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짐칸처럼 보이죠. 저 짐칸에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들어있고 발전기 비슷한 게 들어있습니다. 즉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차량의 센서와 이걸 계산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중간에 있는 그림 보면은 각종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고 있죠. 그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GM에서 하고 있는 크루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센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저런 많은 센서들의 전원을 공급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냐? 사실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연기관 차에서는 전기를 뽑아 쓰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주행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거였지. 근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센서와 컴퓨팅 파워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가장 경제적인 효과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동화가 되어 있는 그 전기가 풍부한 차를 가지고 이제 저런 센서를 가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자율주행으로 센서를 전부 탑재하고 오퍼레이팅 하는 것 대비 내연기관을 동일한 시스템을 장착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내연기관에는 별도의 전원 관리 장치 내지는 전기 장치를 추가로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 이제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어쩔 수 없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전동화 쪽에 자동차들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기차가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전기는 충분하냐? 전기가 충분할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들으시죠. 블랙아웃. 한번 정전이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셧다운돼서 되게 위험하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올린 기사는 2011년 겁니다. 그 당시는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었고 실제 블랙아웃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정부는 이제 많은 대응을 해서 전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러면 과연 지금 모자랄 거냐? 이 부분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죠. 2030년까지 전기차가 300만 대가 보급이 되더라도 이제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전기차 때문에 블랙아웃이 나는 일은 없다. 이제 제가 이제 기사 링크했는 자료 보내드리면요. 이제 2017년 12월에 이제 8차 전력 계획 수립했고요. 이 당시 이제 목표는 100만 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는 이걸 이제 더 늘리겠다 그러고 있으니 이게 과연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산업부의 대답은 이제 전력 예상 수요는 전기차 보급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이제 제주도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간대별 충전 패턴을 고려해서 이제 산출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더울 때 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덥기 때문에 한꺼번에 켭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켜져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전기들은 사용량의 패턴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이 정해져 있는 게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충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이제 충전하는 게 편하긴 하지만은 집에서 만약에 밤에 충전하는 게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낮 시간에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꼭 그때 충전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이제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기차는 기존에 있는 전동 제품들에 대비 전기를 쓰는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블랙아웃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끔 이제 분산해서 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전기의 생산 부분은 충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를 분산시킨다 그러더라도 전기 자체가 모자라면은 발전소를 더 짓고 심지어는 뭐 원전이 더 필요해서 원전 가지고 밤에 충전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면 이걸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기사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기가 남아서 버립니다. 이걸 좀 더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기가 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 실제로 있는 사태고요. 제주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서 태양광 풍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태양광 풍력은 원할 때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바람이 불면은 전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해가 뜨면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예상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날씨에 따라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존의 발전소는 발전기 스위치 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전기가 남을 때 소양강 때 물을 퍼올려서 저장한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다시 내려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재생에 해당되는 두 가지는 풍력과 태양광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그 발전소에 발전 출력 제한을 했습니다. 즉 바람 불고 전기가 나오는데 이거 연결시킬 수 없다. 참 아까운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30년 전체 발전량의 30%를 신재생으로 공급하겠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사례를 조금 이제 섞어서 막 다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해외의 표준 사항에 보면은 신재생 중에는 아니면 이제 그 신재생 발전 중에는 수력도 포함이 됩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가지고만 전체의 30%를 다 간다고 보는 거는 이제 보는 나라의 관점들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력 발전 가지고 모든 전기를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파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지점이 한 고도 1300m 정도가 되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면 이제 동쪽이죠. 동쪽으로 2시간 내려가면은 대서양이었고 서쪽으로 2시간 내려가니까는 태평양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지가 많고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전력 자급률이 140%, 즉 전기가 남아서 옆에 나라에 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신재생 때문에 태양광, 풍력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많은 가능한 지역에 이런 이제 그린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기가 지금도 남아서 일부 발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많이 만들면 이제 큰 문제는 없을까? 남아도 블랙아웃입니다. 자, 올 7월 얼마 전 기사인데요. 전력망 과부하 위기 올 뻔했었다. 이걸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전기는 쓸 양 내지는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있기 때문에 전기 스위치를 켜기 직전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제 극단적이지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을 해서 남는 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쓰는 거 맞춰서 생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급을 조절하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요가 왕창 늘어났을 때 이걸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있지만 또 수요가 확 줄었을 때 이걸 줄이는 방법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요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이제 블랙아웃 때문에 이제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것만 준비를 많이 했었지 갑자기 생산이 너무 늘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니면 고민을 좀 덜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즉 신재생으로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 돌게 돼도 블랙아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제 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제 마구 남을 때, 그 다음에 블랙아웃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수요는 조절이 안 되고, 이럴 경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전기 저장에 대한 첫 번째 방법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ESS입니다. 아니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ESS는 뭐 국내에서는 이제 ESS 그러면은 화재 또 연결이 되는데 실제 화재가 나지 않는 ESS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ESS의 문제는 비용이 비쌉니다.
즉 전기를 저장했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뭔가 차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걸 대규모로 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전기 요금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왜? 태양광 때문에. 텍사스 같은 경우에 낮 시간에 전기를 쓰면은 별도의 포인트를 주는 형태. 왜? 전기가 남아 돌아서 이제 발전지가 커테일먼트를 하는 것보다가 그냥 쓰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라는 취지로까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기 저장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지하에 엄청나게 큰 소금물 탱크를 묻어서 이제 전기가 남을 때 그 물을 끓이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전기가 모자랄 때 그 끓은 물을 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전하는 형태가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황당한 거는 이제 그 기차, 제가 이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전기가 남을 때 이 지하철과 같은 기차를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이걸 이제 산 위에까지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전기 필요할 때 걔가 내려오면서 발전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쇼크 받은 건 이제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를 봤었는데요. 이제 아주 큰 콘크리트 이제 블록을 레고 블록처럼 해서 그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게 이걸 이제 전기가 남을 때 포올려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모자랄 때 이제 얘가 이걸 이제 무게에 의해서 내리면서 전기를 발전하겠다라는 정도까지로 이제 이 어떻게 하면은 버리는 전기를 잘 모을 수 있느냐, 내지는 이제 가능하면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모을 수 있느냐를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가 우유라면은 이제 수소는 치즈다. 이게 이제 얼마 전 그 모 자동차 회사에 계신 수소 담당자 분이 말씀하셔서 되게 좀 나름 유명해진 이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르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기가 이제 화로회라 그러면은 이제 수소는 뭐 회덮밥 내지는 생선구이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전기는 만들면 바로 써야 됩니다. 이 유통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럼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를 이제 어떻게 저장할 거냐 중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가장 이제 약간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 게 수소입니다. 수소는 뭐 물론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수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전기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 전기 이게 비싼데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게 경제성부터 시작해서 효과가 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양재동이나 상암동에 있던 수소 충전소가 이제 개지를 하는 형태로 지금 다 바뀌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스를 가지고 개지를 해서 수소를 뽑아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CO2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더러운 수소 내지는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수소를 만듭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땅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쭉 깔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가져올 거냐? 뭐 해저 케이블로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소를 만들어서 이 수소를 탱크에 담아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품질이 떨어져서 판매하기에는 어려웠던 이제 뭐 석탄유, 갈탄유들 해당되는 거를 뭐 열분해인가 시켜서 제가 사실 화학이나 뭐 수소 전공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에너지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수소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이제 남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걸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움직여서 왔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이제 엔드 땅까지 가보면요. 실제 지금 울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도시가스 이제 파이프처럼 이제 수소를 배송하고 이 수소를 가지고 직접 쓰거나 아니면 이제 소형화되어 있는 수소 발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형태까지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일본 쪽에서 이제 표현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기차 관점에서 이제 살짝 돌아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전기차는 결국 충전을 하려 그러면은 특정 시간대 내지는 이제 특정 피크 때 전기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송배전을 늘리는 것보다가 수소를 가지고 전환을 시켜서 전기차도 충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걸 이제 생산 쪽의 관점에서는 다 이제 포기하고 소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소형이나 단거리, 즉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내지는
하루에 절반 이상을 세워놓는 차는 전기차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버스, 트럭, 기차, 선박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트럭을 짐을 싣기 위해서 배터리를 싣기 시작하면은 잘못하면은 배터리 무게가 짐 무게랑 비슷할 정도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충전의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럴 수는 있죠. 뭐 전기 트럭이 한 100km 가서 뭐 한 5분 만에 또 충전하고 그다음 100km 가서 5분 만에 충전하고 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체 비용을 따져봤을 때 수소 충전소를 예를 들어서 한 500km 간격으로 하나씩 두는 거고 어떤 게 더 유리하냐 하는 거는 이제 사업적인 관점에서 더 이제 판단이 되고 이 관점에 따라서 더 활성화가 되는 여부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전기라는 거에 대한 산업의 형태가 조금 바뀝니다. 지금까지 전기는 공장, 집, 건물, 즉 지정돼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량기를 달고 전력회사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요 자체는 대부분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움직이질 않는 이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거는 되게 한정돼 있고요. 늘어난다 그러더라도 그 지점을 기준으로 어떤 시간대별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하기가 그나마 쉬운 형태였고 예측을 하기 쉬웠기 때문에 조절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확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소비의 패턴이 바뀝니다. 이제 이모빌리티 전동화 시대라고 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죠. 이 충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빗물을 받아서 쓰는 거와 비슷합니다. 비가 올 때 받아놨다가 그 다음에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즉 전기가 싸거나 내가 편한 지점에서 받아놨다가 평소에 쓰면 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전기를 만드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발전소에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 생산 자체가 신재생으로 생산량 자체, 생산 패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잘 가지고 와서 쓰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이걸 좀 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 자체가 둘 다 변하는 거죠. 되게 급격하게. 그럼 이 둘을 어떻게 매칭시켜 주느냐가 이제 앞으로 필요한 산업에 해당이 되고요. 이 매칭이 잘 돼서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보는 스마트 시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주 전공이 충전이다 보니까 이제 충전 관점에서 조금 이제 포커스를 딥다이빙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같은 경우 이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충전했는 데이터들의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한 대당 이제 충전에 대한 비용은 이제 완속 충전기는 한 0.3대 내지 플러스 이제 급속은 한 0.1대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속과 급속의 사용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급속은 말 그대로 급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요. 완속은 평소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고요. 급속 충전기의 사용 패턴은 이제 전체 충전 패턴의 20% 내지는 15%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이제 완속 충전 형태로 이제 충전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많이 탄다 그래도 한 50km 미만이 대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기차 내지는 친환경차는 이제 출퇴근에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제 카풀라인 타는 거 그리고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 150km 내외 정도가 이제 대부분의 운전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충전에 관련된 산업의 속성을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산업은 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이거의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산업의 패턴이 정해집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속성이 광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이니 뭐니 여러 가지 뭐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그 뒷단에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은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산업의 속성이 광고였기 때문에 광고 기반으로 모든 게 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제 충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산업의 속성이 부동산 설비업입니다. 차를 세워줄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수긍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 전력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공급이 돼줘야만 여기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라는 건 결국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설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땅을 이야기할 때 땅은 100평인데 여기에 설비는 얼마라고 따로 구분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이제 새로운 건물들, 특히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관리하는 건물을 가보면요, 건물 한 층의 사무실을 분양할 때 쓸 수 있는 전력까지도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전력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 이걸 공급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충전으로 가져와 보면 상당히 눈에 띄는 숫자들이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빨리 충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 시내에 급속 충전기를 3,000기 이상 설치하겠다. 뭐 300kW짜리를 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급속 초급속 충전기 빨라서 좋습니다. 하지만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전력 1kWh를 사용하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라면 한 그릇을 호텔에 가서 먹느냐, 구내 식당 가느냐, 집에서 직접 끓여 먹느냐,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재료 차이도 약간 있습니다만. 그래서 라면은 비싼 데 가서 먹으면 전복이라도 들어있으니까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전기는 맛이 똑같습니다. 품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품질 전력 1kWh를 조금 빨리 넣느냐 늦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거의 한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완속 충전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7kW이고 뭐 1시간 충전했을 때 50km 정도 갈 수 있는데, 사실 이 용어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완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외국에서는 완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노말 내지는 그냥 빠른 충전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7kW짜리 같은 경우도 100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설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7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전기차가 많아지면 어떡하느냐? 네, 빨리 충전한 차들이 그 다음 차들한테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더 심각한 경우인데요. 충전 끝난 차를 안 빼줬다고 새벽 2시에 연락 옵니다. 새벽 4시에도 연락 와서 차를 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충전을 하는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제 오퍼레이팅을 해서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전력을 사용한 양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충전 끝났는데 안 빼면은 페널티 형태로 이제 주차 요금처럼 요금을 더 많이 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형태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전기로 가는 모든 것들은 급해지면 뭘 찾냐 하면 콘센트를 찾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느리지만은 어떻게든 꽂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의 패턴이 있고요. 이게 이제 모빌리티 산업으로 봤을 때는 급속 초급속 충전기는 전기 자동차만, 그리고 완속 충전기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그리고 과금용 콘센트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핸드폰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스마트 시티. 시티란 결국 사람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좀 더 스마트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게 스마트 시티고요. 그럼 이 스마트 시티에서 근래에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동을 하고 편하게 살기 위한 것 때문에 필요한 게 이제 모빌리티고요. 그리고 집에서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이제 에너지였는데, 지금까지 이 두 개는 결합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빌리티가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굳이 뭐 주유소 한두 개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와 에너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사례는 제주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국토부 스마트 시티 챌린지의 이제 간략 내용이고요. 이제 간략 내용에 보면 이제 시민들이 앉아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 이 시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가져갈 것이냐. 제주도는 조금 특이하게도 이제 CFI라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즉 이제 신재생으로 모든 걸 대체하겠다는 게 이제 도 쪽의 이야기였고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부분에 관련된 것까지, 그리고 이제 안전까지를 이제 확대하는 형태로 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모빌리티 쪽에 관련돼서 이제 모빌리티와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시민들이 뭔가 새로운 생산 내지는 이제 수익을 향상시키는 방법까지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글로벌 스마트 시티의 이제 모든 주제고요. 이제 여기에 하나가 추가된 게 요즘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해서 이제 이동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져가겠다 하는 게 이제 확장형 모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번째는 시민 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유 경제, 세 번째는 글로벌 확산인데요. 이제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 도시에 적용시킬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는 뭔가 신재생,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내가 쓰고, 그리고 내가 쓰는 거 가지고 내가 차에도 넣고 활용을 하고, 그리고 조금 남는 거는 이제 옆집에나 누구한테 팔고, 그럼 이걸 사다 쓰는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의 그 다음 사업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거점들의 중간에 허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지금 이제 그림에서는 약간 주유소랑 비슷한 허브 형태로 보입니다만은 실제 이제 주유소가 저런 형태의 허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앞에 말씀드린 부동산과 설비가 충분한, 예를 들어서 마트 주차장이, 아니면 마트가 주차장이 저런 허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트 자체에 대한 사업 모델이 바뀌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는 별도의 이제 뭐 부동산 개발 형태로 저런 허브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너지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드론이 와서 충전할 수도 있고요. 로봇이 와서 충전할 수도 있고, 자동차가 와서 충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킥보드, 전기 자전거까지 와서 이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가 전동화가 되면서 이 전동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가 따라와야 되고요. 사실 이게 어떤 걸 따라와야 되는지 좀 애매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모델을 어떻게 도시에 적용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그러면 누가 하느냐? 상당히 종류가 복잡한 사업들입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이것도 이제 애매한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작년, 저작년 보면은 뭐 도요타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스마트 시티도 만들겠다, 뭐도 하겠다, 뭐 자동차 회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구글 같은 회사가 하겠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안들 중에 하나였고, 그럼 실제로는 누가 하느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축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국내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가 아닌 유인 드론을 가지고 이제 뭐 터미널 만들고 모빌리티 쪽으로 확장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완벽한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뭐 되게 새롭기만 하냐?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혼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비행기를 만들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이 비행기 가지고 사업을 했었고, 이륜차도 뭐 만들고 있고. 그래서 모빌리티 전반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낯설지도 않을 뿐더러 되게 합리적이지 못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혁신적으로 뭔가 엄청나게 뭔가에 새로운 걸 전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빌리티 전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당연한 일이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조금 열심히 하면 정말 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도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의 모델이고, 또한 이제 시작을 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건설업 기반입니다. 그럼 건설회사가 갑자기 이걸 왜 하느냐? 아시다시피 집을 팔아서 짓고 팔아서 수익을 거두는 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건설이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고 와서 사는 동안 편하게 살면서 이걸 유지해주고 수익을 거둬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건설회사들이 예전에는 집만 짓고 잘 지은 걸로 끝냈는데, 지금은 잘 지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사용자들이 편해지는 형태로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GM이 전기차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딜락까지 새로운 모델이 나왔죠.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GM의 충전 파트너는 전력회사가 아닙니다.
벡텔이라는 미국 1위의 토목 설비 회사입니다. 왜? 차를 팔라 그랬더니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이 인프라를 봤더니 전력 IT가 아니고요. 발전부터 시작해서 뒷단에 움직이는 인프라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 해야 됩니다. 아마 국내도 이제 이거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전력이나 발전 밑단에 있던 설비 회사들, 대규모 이제 그 공사나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 시점에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3년 정도 내에는 가시적으로 뭔가가 건설돼서 움직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2023년 이후는 이제 완벽하게 전동화로 전환돼 있는 이제 모빌리티와 그게 운영되는 이제 스마트 시티가 구체화돼서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사실 되게 폭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모빌리티 전동화와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마도 한 2023년 정도 되면은 이제 가시화돼서 눈에 보일 것 같고요. 203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저런 도시 속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많은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생기면서 시장과 기회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걸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각자가 하시고 계신 사업의 위치에서 내지는 그 방향에서 어떤 형태로 확장을 하거나 방향성을 고민해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